안녕하십니까, 손호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인스타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소식들을 좀 스크랩하면서 느낀 게, 이 서서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로 가는지 휴전 협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관련된 그거와 아닌 이제 일반적인 저희 좀 같이 공유하고 싶은 그 기술이든 산업이든 다른 측면에서의 기사들이 막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거가, 여러분들 기후변화 엄청 심각하다고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Parts of Atlantic have been 40도씨 warmer than their March average. 평균 아시죠? 여러분들 평균. 이 평균에서 너무 크게 벗어나면 뭔가 이상이 있는 거죠. 조금 벗어나는 건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평균 선이 있고요. 미니멈이 있고 데일리 맥시멈이 있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요 이제 그러니까 표준 편차죠. 요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평균이 이렇게 있고 항상 평균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요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뭐가 문제냐면 2006년에서 2021년까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미 있는데 2022년도에 요 애틀란티카 극지방에서의 온도가 평소보다 40도 이상 높았다는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이 큰일이에요. 네, 큰일입니다. 지금 막 그래서 뭐 남극이나 이런 데서 막 빙하 녹고 막 물 쫄쫄 흐르고 북극곰이나 펭귄들 막 얼음 위가 아닌 일반 돌 위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계속 나오는데 저는 그런 것도 되게 쇼크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데이터를 보는 게 훨씬 저는 쇼크를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지금 있는 기후변화나 탄소 중립이나 뭐 ESG 같은 이런 현상들이 결코 단기적인 관점의 트렌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겁납니다. 이게 너무 이상할 만큼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좀 겁이 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뭐 누군가 그러겠죠. 이거 보세요. 40도가 높아도 영하 20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 눈에는 빙하 같은 게 생각보다 안 녹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상시에 거의 평균이 마이너스 60도까지 갔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데이터로 보는 게 훨씬 더 확 와닿을 때가 있는데 그게 요즘 이런 데이터지 않을까.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에서 나왔던 소식을 공유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뱅크시라는 유명한 그 작가가 있죠. 뱅크시가 Anti-War Art Raises Money for Children's Hospital in Ukraine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이 병원을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는데, 이제 뱅크시 작가가 전쟁에 반대하는 이런 그림에 대해서 경매를 막 붙였겠죠. 그래서 경매를 붙여서 요거 갖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어린이 병원에 아마 기부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 작가들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이거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딱 요거 보고 든 생각이 이거를 이제 우리 NFT 시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경매를 붙여서 하기도 하지만 이제 요거를 NFT화를 시켜서 디지털 화폐로 오히려 디지털 화폐 세상에서 NFT로 거래를 한 다음에 거기서 펀드레이징을 해서 디지털 화폐, 이더리움이든 이런 뭐 솔라나든 아니면 뭐 비트코인은 이 NFT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으로 거래를 해서 오히려 그거를 이제 우크라이나 그 쪽에 기부를 하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많은 금액, 실제 그림을 파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모집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이제 기술적인 이 기술과 산업이라는 접근에서 본다면 이제 그런 식으로도 조금씩 이제 그 서서히 미술 경매에서도 NFT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뱅크시 그림 이런 그림도 제가 지금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그냥 제가 뭐 갖고 있어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원본이다. 뱅크시 원본이다라는 거를 NFT 뱅크시가 딱 지금 이게 내가 만든 거다라고 해서 딱 팔면 효과가 대단하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이건 BBC 뉴스에 나왔던 거고요.
자, 아우, 대단한 기사가 나왔어요. 타임즈예요, 여러분들. 이 그래미상에서 그 방탄소년단이 수상은 좀 실패했지만, 아쉽게도 조금, 되지 않았지만, 타임즈에서 선정한 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라고 해서, 여기에 애플, 리비안, 파이저, 디즈니, 틱톡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하이브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왜 들어갔냐? South Korea's HYBE is reinventing the music business.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음악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를 다시 재발명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재발명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 BTS라는 가수, 아티스트 자체도 대단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하이브가 잘하는 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우리나라에서 SM이든 JYP든 YG든 기존의 메이저 업체들이 계속해서 노력했던 거에 또 한 걸음 조금 더 얹어서 방시혁 회장이 뭐 이사장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이브에서 요거를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South Korea's HYBE is reinventing the music business 가로 열고 조그만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th a little help from BTS. 그러니까 BTS의 후광이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이브 자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이 타임즈의 100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100개 기업에 꼽힐 정도로 하이브의 비즈니스 모델이 뭔가 특별한 게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거 자세한 기사를 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브가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시면 좀 파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얼핏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뭐 제 기술회계 시간에도 스터디를 해서 이렇게 봤었을 때 하이브의 지금 회사 운영이 우리나라 기존의 SM이나 YG나 이런 걸 따를 그쪽이 아니고 미국에 있는 대형 그 레이블사 같은 그러니까 대형 그 뮤직 회사 같은 걸 따라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약간 완전 인터내셔널화 돼 있어요. 비즈니스 이 사내 사업 구조 자체가. 그래서 레이블화 시켜서 계속 다운시키고 하이브가 제일 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조금은 그 우리나라 기존 업체들과 조금 다른 회사 구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Hive is not just a record label or a management company라고 하죠. 예. Hive's vision has always been ambitious라고 하고, 예, 뭐 그렇게, 예, 그래서 방시혁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그렇게 방시혁 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 하이브도 큰 숙제가 있겠죠. BTS를 이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발굴을 해야 되고 아니면 어딘가 인수를 해야 될 거고. 왜냐면은 BTS가 인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렇진 않을 것 같지만 지금 같은 인기를 부과하지 못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이 계약이 안 될 수 있어요. 다음번 계약 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하이브가 또 어떻게 숙제를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다. 어쨌든 간에 하이브라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100개 기업에 꼽혔다. 어떻게? BTS 때문에 뽑힌 게 아니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때문에 뽑혔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뭐 이렇게 간다면 과연 이런 뮤직 인더스트리에서 하이브가 어떤 측면에서 기술을 좀 도입을 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그것도 뭐 좋은 연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율주행하면 테슬라를 많이 떠올리지만 실제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먼저 했던 게 구글의 웨이모예요. 알파벳의 웨이모인데 어쨌든 웨이모가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들 생각했을 때 아직은 풀 자율주행을 테슬라처럼 도로에 직접 이렇게 하는 게 무리가 있다. 위험하다라고 해서 안 했는데 기술 자체나 하여튼 뭐 이런 거는 웨이모가 좀 좋을 수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엄청 저렴하게 비싼 부품을 쓰지 않고 저렴하게 해서 자율주행 가능하게 데이터부터 일단 결국은 조금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기술 사업화 관점에서는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엄청나게 시장을 빠르게 확장시킨 테슬라의 관점이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성공을 했는데 이제 웨이모도 starts fully autonomous tests in San Francisco, expanding Arizona robotaxi zone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 웨이모라는 회사에서 자기네 자율주행, 풀 오토 자율주행을 하는데 애리조나 딱 들으시면 뭐가 생각나시냐면 사막, 이 도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서 자율주행을 이제 계속 테스트하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테스트한다고, 보다 도심에서 테스트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웨이모랑 테슬라가 또 이제 한판 붙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웨이모의 숙제는 너무 비쌉니다. 이제 요 자율주행 요게 들어간 걸 다 갖다 붙이려면은 그 차값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 아마 사업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핵심적으로 어떻게 이걸 줄이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웨이모가 기술 사업화가 좀 풀어갈 숙제인데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는 한판 또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와 자율주행이 함께 뭉쳐서 들어가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들의 싸움, 그 다음에 자율주행 시스템 안에서의 싸움, 이런 싸움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재밌게 볼 수 있는, 관전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 성공한다면 그때부터 진짜로 한번 싸움이 크게 붙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엄청 높고 하긴 하지만 실제 현금이 그만큼 많다고 볼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익이 이제 막 차 팔아서 생기고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물론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엄청 좋습니다. 좋은데 구글에 비할 건 아니죠. 알파벳에 비할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 생 현금 부자이기 때문에 알파벳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웨이모랑 그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기술 관련해서 뭐 자료 엄청 많아요. 둘 간의 차이 막 이런 거. 그래서 한번 봐보시면은 막 저런 것들 차이가 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 아실 수 있고 웨이모에서 딱 극단적으로 그런 거를 얘기를 했던 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19 구급차가 이렇게 막 삐용삐용 오는 소리를 듣고 비켜줘야겠다 이런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테슬라의 기술 같은 경우 소리를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 외부에 스피커도 달고 막 이런 노력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진짜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똑같이 운전할 수 있을 정도 시스템을 올리기까지는 우리가 도로에 많이 깔지 않겠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도로 정보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먼저이기 때문에 일단 깔면서 그 유저들이 데이터를 긁고 그거를 활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이에요. 좀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데이터 수집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알파벳의 웨이모가 크게 졌죠. 예.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을 보면은 웨이모에서 자기들 직원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특성이 운전 아예 집중할 거면 아예 집중을 하고 이게 서서히 이게 잘 워킹이 되나라고 생각이 들면 아예 손을 떼버리고 아예 안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자율주행 기술은 극단적으로 운전대 놓고 달 정도로 신뢰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도로 끌어올린 다음에 지금 공개하겠다는 웨이모 입장인 거고 테슬라는 뭐 그런 거는 일단 지금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뒤 정도에는 어떤 쪽이 주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 주요한 기술로 자리 잡을 것인가, 그러니까 디팩터 스탠다드죠. 자리 잡을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매우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Netflix is struggling in India with only 5.5 million, 550만 subscribers after 6 years in the country. 그러니까 인도 인구가 엄청 많은데 6년 동안 사업했는데 550만 명밖에 구독자가 안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고생을 하고 있다. 고생을 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아시아 쪽 인구가 많잖아요. 아시아 쪽 인구도 많고 미들이스트 앤 아프리카 인구도 많은데 이게 넷플릭스가 선진국 시장 대상으로 해서 시장을 이미 넓힐 만큼 많이 넓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상 성장하려면 이제 개발도상국 시장을 많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왜 힘드냐면 우리 여러분들 기술혁신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의 기술이 하나의 서비스가 이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프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트리밍이 안정적으로 고화질의 컨텐츠의 스트리밍이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망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망이 매우 느리겠죠.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OECD 회원국 중에서 그러니까 전 세계로 봐도 되죠. 전 세계로 봐도 초고속 인터넷망 속도가 1등인데요. 2등이 미국이거든요. 미국보다 2배 빠릅니다. 스트리밍을 하기에 최적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우리나라가
환경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 다른 이제 이런 뭐 MOT 관련 소식 전할 때 말씀드렸는데, 넷플릭스가 시장을 확장하려면 개발도상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개발도상국 쪽에서 분명히 인터넷망, 인프라 때문에 벽에 부딪힐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뭐 해안가 도시들은 잘 깔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틱톡 같은 쇼트 폼이나 이런 서비스도 중국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일선 도시라고 해서 해안가에 제일 잘 나가는 도시들은 고화질 스트리밍을 제공하고 2선 도시, 3선 도시, 3선 도시까지 가면 저 중국의 내륙 시골이거든요. 거기는 아주 짧고 저화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고거의 플랫폼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서도 기술 인프라망이 다르단 말이에요. 한국처럼 시골까지 초고속 인터넷만 깔려있는 나라 거의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넷플릭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지 않고 지금처럼 과금을 얼마 전에 이제 공동 과금하는 거 뭐 이렇게 막겠다 했잖아요. 과금을 올린다거나 컨텐츠 빨로 밀어붙이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 크게 회사 성장에 도움을 못 줄 수 있다. 지금 현상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돈은 잘 벌어요. 잘 버는데 새로운 매출의 성장, 지금의 껍질을 한번 깨고 나갈 수 있는 그 정도가 되려면 이제 제이스테에 있는 아시안 쪽이나 아프리카 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넷플릭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술만 좋다, 컨텐츠만 좋다고 될 게 아니고 모든 게 딱 들어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가장 큰 문제, 보통 생각하지 않는 문제는 인프라다. 그 국가의 인프라, 혁신 인프라가 중요한데 그런 것들.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이제 이런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수용도, 혁신 수용도도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나라들이 조금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넷플릭스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지 우리가 또 봐야 되는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는 것 중 하나가 I'm paying $10 to $12 an hour for robot이에요. 로봇에다가 paying 하는 게 시간당 10불에서 12불인데 이거를 사람을 쓰잖아요. 15불에서 18불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요즘 화폐 가치 많이 풀리고 물가 엄청 오르는데 물가가 오르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올려요? 물가가 확 또 가라앉으면 좋은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올라가는 건 잡을 수 있어요. 문제가 인건비가 올라가서 인플레이션 오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지금 부산 분들은 체감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서울 지금 장난 아니에요. 미국은 더 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건비 문제가 엄청나게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로봇이 엄청나게 확대될 수 있는 최적의 타임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로봇을 까는데 이 돈도 많이 들고 해서 막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미국 기업들이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죠. 구독 서비스로 해줄게. 그러니까 이걸 너희가 처음에 많이 돈 낼 필요 없어. 구독 서비스로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제시를 하겠죠. 제가 예전에도 박사과정 때도 제가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 만나서 컨설팅도 하고 지금도 이제 매년 대전에 카이스트에 있는 우수 기술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들 제가 그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하고 성장 컨설팅 이런 걸 이제 그쪽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관심 있는 게 그래서 우리가 저거 도입하면 얼마나 이득이에요? 몇 명짜리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인건비 문제 때문에 이게 엄청 격화돼요. 미국이 엄청 심합니다. 미국은 일부 주 같은 경우는 던킨 도너츠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구할 수가 없어갖고 뭐 주말에는 문 닫고 평일에도 몇 시 이후에는 문 닫고 뭐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아요. 이 문을 못 열어요. 인건비가 사람이 안 구해져갖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로봇으로 대체되는 흐름으로 만약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코비드 19의 또 하나의 장기적인 부작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산업은 한쪽은 좋겠죠. 공정자동화 좋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주 4일제 시험한다고 하고 외국도 주 4일제 시험하거든요. 이 주 4일이 4일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재택근무 포함 주 4일입니다. 이거 계속 만약에 조금씩 하루 정도 또 이틀 정도 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필요가 없네. 로봇으로 대체해도 되겠네. 지금 그러니까 생산 현장 쪽에서 과연 주 4일 될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로봇들이 많이 침투들어기 시작하면 얘기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같은 사람 모양 로봇 한다고 해서 그거를 앨런 머스크가 어디에 적용하겠냐고 했냐면 자기들 공장 생산 시설의 단순 작업에 자기 이 로봇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 인공지능 두뇌는 어떻게 지금의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위한 AI 기술 여기다 도입하겠다고 했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그래서 큰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서서히 기본소득세나 로봇세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어느 정당이 주도권을 잡아가든지 간에 한국은 여러분들 이미 그 로봇의 도입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근데 더 짜잘하게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소득세나 로봇세 얘기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뭐 그런 뭐 돈도 안 버는 사람들한테 돈 퍼주고 막 이 공산주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미국 쪽은 이미 이런 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까운 시일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기사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존이라는 회계 시스템 만드는 회사 있거든요. 중소기업 전용으로만 시스템 만들어서 팔아요. 보통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ERP 시스템이나 오라클이나 SAS나 뭐 이런 SAP가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소기업도 비싸서 못 쓰니까 중소기업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생겨요. 많아요, 이미. 미국은 더 잘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로봇 시장도 중소기업용을 타겟팅한 업체들이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이미. 이런 지금 구동 모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보시면 나오죠? High wages and labor shortage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거예요. 많이. 당장은 인건비가 물가가 올라가는데 당연히 인건비 올라가야지. 다 맞는 말씀이에요.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또 물가 올라가요. 근데 이렇게다가 로봇은 엄청 도입됐는데 이러다 경제 얘기 한번 일어나면은 사람은 이제 못 쓰는데 다시 안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이런 것들 계속 실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누군가에는 기회가 되겠지만 저는 어쨌든 좀 가볍게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돌아봤었을 때 코비드 19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시대적인 변화가 분명히 꼽힐 수 있는 것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깊게 한번 파보십시오. 요새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건 뭐 A team of nearly 100 scientists, 100명의 과학자들이 이거 뭔가 이거 발견했대요. 이게 딱 이게 벗겨냈는데 뭐냐? Complete human genome for the first time.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놈, 유전자 지도를 여태껏 발견했던 건데 fully 발견한 건 처음이에요. 지금 왜 유전자 갖고 유전자 가위밖에 한다고 하는데 왜 질병 치료 못하냐? fully human genome을 unveiled, 그러니까 이게 다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뭘 뺐었을 때 어디에 영향을 주고 이게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게 좀 발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짜로 DNA를 건드려서 획기적인 치료법을 발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유전공학이 엄청나게 히트할 거다.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했지만 계속 안 된 이유가 이 fully 못 밝혀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아마 갈 길이 멀 건데 어쨌든 또 한 번 진일보 했다. 바이오 업계, 이제 그 유전자 쪽 바이오 업계에서 또 한 번 어떤 기술적 허들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서비스가 나올지 저도 궁금하긴 해요. 하고 The average New York City office workers plans to reduce their time in the office by 49%. 그러니까 지금 뉴욕에 있는 오피서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코로나 지난다 하더라도 오피스에서 시간 한 50% 정도는 재택하겠다는 거예요.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재택이라기보다 이제 텔레워크죠. 그러니까 비대면 멀리서 이제 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로봇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반발이 심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 말씀드린 모건 스탠리 같은 대형 투자 은행사들도 AI를 통해서 법적
검토하고 이제 AI 기술 엄청 도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편하죠. 돈 똑같이 주고 조금 나도 되니까. 근데 이게 분명히 부메랑으로 돌아올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빅테크 회사들이 돌아오라고 하지만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문제가 준비한 게 좀 많은데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makes it very easy to work remotely라고 하죠. 예, 이것도 이제 빅테크 회사들도 서서히 이제 그러니까 리모트 워크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분명히 나중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살짝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요건 이제 이케아에 대한 기사인데 제 기억이 이케아 맞는데 want to redesign your space 그러니까 이제 공간을 뭐 인테리어 다시 하든 다시 뭐 디자인하고 싶냐 IKEA will pay you to get its old furniture back. 그러니까 오래된 가구들을 회수하는데 자기들이 페이 할게 라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그 이케아에서 할 수 있는 ESG 관련 활동 중 좀 상징적으로 이케아에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제 ESG를 염두에 두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런 구체적인 액션들을 서서히 하고 있다. 네. 여기 보이시죠? 네. As a part of its sustainability push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시면 로봇,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거 연계되는데, 여기 이제 로봇 이렇게 서빙하네요. 이렇게. 만두 서빙하는. 로봇 subscription services are letting small businesses automate their workforces on the chip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봇을 쓰는 게 싸다는 거예요. 서서히. 이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기술 경영 소식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코스트코에 로티제리 치킨이라는 메뉴가 있나 봐요. 망미동에 있는 코스트코 여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상 요 조류 독감에 조금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네바라스카 주에서 뭐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까지 같은 유통망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이런 소식이 있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제가 다른 것 중 하나가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문화 컨텐츠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우린 단순히 이제 돈만 생각하지만 저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요새 조금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스컬리 효과예요. 여러분들 이 뭐냐면 과거에 이제 그 남자가 해야 될 역할, 여자가 해야 될 역할, 남자가 가져야 될 뭐 직업, 여자가 가져야 될 직업 이렇게 조금 양분화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데 이게 지금은 더욱더 이런 것들이 편견이 없지만 이게 대부분 아실 거예요. 저희 세대 분들이 거의 다 아시죠. 이게 뭐예요? 엑스파일. 이게 제가 재밌게 봤는데 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 이 엑스파일의 여주인공 이름이 스컬리 요원이에요. 스컬리 요원이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깼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그래서 스컬리 이펙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90년대에 이런 엑스파일에서 등장하는 여성 FBI 요원 스컬리를 본 엑스파일을 자주 본 여자아이들이 90년대에 자주 봤던 여자아이들이 스컬리를 보고 나서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스템 분야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여자아이들보다 50%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 이 드라마를 보고 자라 현재 스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라고 해요. 이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서서히 흑인들도 주인공을 많이 하고 인종에 대한 문제도 서서히 이제 그런 그 지난 오바마 정권에서도 많이 이제 깨트리려 노력했고 이제 성에 대한 것도 깨트리려 하는데 이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어렸을 때 특히 보는 이런 컨텐츠가 성장하면서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딸이 지금 6살인데 이런저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줘요. 너도 뭐든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끔 저희 예를 들면 동네 병원에 가면은 항상 그 저희 이 딸아이가 간호사 선생님들 대부분 여자고 의사 선생님 대부분 남자잖아요. 여자 의사 선생님 소수신데 그런 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제 여자는 간호사는 여자가 해야 되고 남자는 의사는 남자가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너가 앞으로 살아가실 때는 훨씬 더 많은 여자 선생님들도 많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나 이런 걸 봐서 봐라. 그래서 저렇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성장 궤도에서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연구 결과들이 사실 많아요. 요즘 젠더 혁신이라고 하고 이제 젠더가 그 젠더의 평등이나 젠더의 밸런스가 그 국가나 그 기관이든 이런 데의 연구개발 혁신 성과에 미치는 이런 연구도 많이 돼요. 국제적으로. 근데 봤었을 때 어쨌든지 간에 양성 편등이 좀 잘 되면 그런 그 여러 가지 성과가 고르게 잘 나올 수 있다면 이런 결과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컬리 이펙트라고 얘기 나왔지만 이런 류의 연구 결과들이 과거부터 꽤나 있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결과가 나왔고 스컬리 이펙트라고 한다. 그래서 컨텐츠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한 국가를 다음 세대가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 나갈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MOT 뉴스, MOT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